여러분 안녕하세요. 홈 스탠다드 부동산의 존키입니다. 오늘은 최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전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매라고 하면은 여기 그 캐나다에서는 그거를 이제 어사인먼트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제 어사인먼트를 생각하면 흔히들 콘도미니엄, 하이라이스 콘도미니엄을 옛날에 분양받던 사람이 파는 것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단순히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지만, 콘도미니엄 분양뿐만 아니라 리세일을 원 계약자가 계약을 했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B라는 다른 사람에게 이거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그 절차, 그거 전체를 통칭하여 어사인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리세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 개인 이름으로 어떤 콘도를 했다가 그거를 계약자를 내가 법인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해서 클로징 전에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어사인먼트가 있고 어멘드먼트라는 게 있어요. 어멘드먼트라는 거는 계약을 수정하는 건데, 계약의 내용이 바뀌면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수정이 나가면서 이 컴플리션까지 계속 수정이 나갈 수도 있어요. 쌍방이 합의만 한다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 클로징 데이트를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계약자를 바꾸는 거는,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계약자를 바꾸는 거는 어멘드먼트로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계약을 수정해 나가는데 계약의 주체 자체가 바뀌어 버리면은 어떤 그 계약 자체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법률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을 어떤 것도 바꿀 수 있지만 계약자는 가능하면 어사인먼트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합의가 된다면 계약자 A에서 계약자 B로 바꾸는 거, 그거를 우리는 어사인먼트라고 한다. 근데 이제 리셀이나 이런 데서는 이 어사인먼트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게 타운하우스 분양을 받아놨다든지 아니면 하우스 분양을 받아놨다든지 어떤 콘도미니엄, 하이라이스 콘도미니엄 분양을 받아놨다든지, 그런 해거에 대한 분양을 받아놓은 거에 대해서 지금 클로징 하려다 보니까 이자도 많이 올라갔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년 전에 해놨는데 지금 봤더니 그때 상황이 다르게 돈이 없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또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내가 좀 좋은 조건으로 어떻게 좀 살 수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전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지금 제가 이제 밑에 여기 잠깐 이 PDF 파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스케줄 Z, 어떤 한 콘도미니엄에 그 별도로 첨부되어 있는 스케줄 Z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스케줄이라고 하는 건 본문이 있고 여러 이제 별도의 부속으로 붙어 있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이제 지금 잠깐 보여드려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펄처서의 리미티드 라이트 오브 어사인먼트다. 너한테는 그 어사인먼트를 할 권리가 있다 하면서 이제 이거를 요즘에 많은 빌더들이 하나의 이제 프로모션으로 넣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콘도 계약을 보면 나중에 이런 거가 지금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보통 스케줄로 따로 되어 있다. 이게 스케줄이 Z인데 ABCD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이게 들어가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내용을 한번 보고,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거는 이제 영어로 이제 이렇게 쭉 내용들을 문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전매를 허용을 해주는데 다음과 같은 어떤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리퀘어먼트가 충족이 되었을 때 내가 너에게 전매를 한번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아까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전매를 리퀘어먼트라고 하는 그런 요구 사항을 보면, 첫 번째는 그 전매는 단 1회에 한해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A가 B한테 넘어가고 B가 C한테 넘어가고 C가 D한테 넘어가고 그런 걸 해주질 않아요.
그런 이유는 이 빌더도 마찬가지로 이 계약서를 그 자기네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은행에다가 제출을 했고, 그렇게 이름이 여러 번 바뀌고 이러면은 그럼 이제 나중에 은행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회에 한해서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90%의 모든 레지덴셜 유닛이 팔렸을 때, 많은 빌더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솔드아웃이라고 광고를 크게 딱 내요. 근데 사실은 그게 100% 솔드아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은 어쩔 때는 예를 들어서 펜트하우스 자체를 아예 팔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 얘기는 펜트하우스도 그 전체의 어느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유닛이고, 또 뭐 어떤 빌더 같은 경우에는 뭐 의도적으로 나중에 뭐 이게 이제 4년 후에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분양을 하면서 나중에 2023년도 클로징 될 때 이게 너무 값이 많이 오르고 뭐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면은 이걸 어떻게 충당을 할까 해서 일부러 빌더가 유닛을 홀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빌더도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팔려고 5% 정도를 홀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90%가 뭐 다 팔려야 된다. 이거는 그 프로젝트마다 다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충족하는지는 그 빌더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제 많은 빌더들이 요구하는 게 루프가 컴플리션이 돼 있어야 돼요. 루프라는 건 이제 빌딩이 쭉 이제 타워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맨 위에 루프를 덮어야 돼요. 그거는 루프를 덮는다는 얘기는 속 안에 엘리베이터가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호이스트라고 해서 외벽 그 뭐 이런 승강기를 붙여놔요. 그래서 이제 인부들이 그걸 타고 뭐 짐을 옮기기도 하고 뭐 가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속 안에 엘리베이터는 없죠. 근데 이제 이 루프가 생기면서 위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엘리베이터를 올리는 그런 설비도 생기고 뭐 그렇게 되면서 루프가 다 됐다는 얘기는 그로부터 건물이 뭐 한 1년 안에 이게 입주할 준비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어떤 콘도를 사놨다고 생각했을 때 그 빌더가 2019년도에 해놨고 뭐 2023년 올해 뭐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입주를 한다 하면 그 건물이 보통 아마 이 루프가 컴플리션 되는 시점은 대략 입주로부터 한 1년 전이니까 한 작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매를 허용해 주는 시점이 너무 빨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입주를 기점으로 해서 한 1년 전 정도 대략 그 정도의 시점을 보면 될 것이다. 근데 그것도 다 뭐 빌더마다 여러 가지 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다 다르다. 그 다음에 모든 디파짓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5%를 내고 뭐 5%를 내고 어쩔 땐 뭐 2.5%를 내고 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그 디파짓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서 뭐 한 10% 정도 디파짓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뭐 전매를 해야 되겠다. 상황이 뭐 이렇게 돼서 갑자기 바뀌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바이어가 이걸 하면서 그 사는 시점에 그걸 다 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총 내야 되는 게 20%인데 내가 10%밖에 안 냈다 지금 현재. 근데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걸 넘겨야 된다. 그러면은 그거를 받는 어사이니라고 해요. 이제 법적인 용어로 어사이니가 결국 그 디파짓을 다 한꺼번에 일시불로 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그 어사이니가 이 모게지를 받을 수 있다는 어프루발이 필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간에 따라서 어떤 데는 프리 모게지 어프루발 레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뭐 그게 완전히 파이널 클로징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럴 때는 완전히 은행에서 네가 모게지를 받았다는 커밋먼트 레터를 갖고 와라라고 하는 그런 걸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그러니까 모게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확신할 그런 사람만 이걸 사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어떤 시점에서부터 허용을 해줬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60일 전까지 뭐 입주일로부터 한 60일 전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전매를 구하고 전매를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 구태여 요 기간 사이에 일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미리 바이어를 구해놔. 그래 놓고 그래. 내가 이 가격에 너에게 이걸 받게. 그 쌍방이 서로 합의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지금 빌더가 이걸 안 해주니까 빌더가 이걸 허용해주는 시점에 가서 우리는 이거를 마무리한다. 이럴 것만 하기 위해서 이 전매 길을 미리 그걸 알아보셔야 되고 또 사는 사람도 미리 알아봐야 돼요. 그거를 요 시점에 있는 요것만 내가 하기에는 어쩔 때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파이널 클로징이 되기 또 60일 전. 요거는 이제 약간 이제 나중에 뒤에 뭐 세금이나 이런 문제 나오는 뭐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전매 비용에 대해서는 요새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빌더들이 프로모션으로 뭘 해준다 이러면서 뭐 5,000불에 벨주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제로로 해주는데 빌더는 제로인데 빌더의 변호사는 이 일을 해주면서 뭐 몇백 불의 그 돈을 차지를 해요. 뭐 어떤 데는 한 750불 정도를 차지하는 데기도 하고 어떤 데는 뭐 1,000불 정도를 차지하기도 하고 그거는 알고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니까 보통 이 비용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파는 사람이 비용을 내는 걸로 우리가 이제 뭐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서로 계약할 때 뭐 얘기를 나누지만 그래도 뭐 셀러가 대부분 이거는 낸다. 전매의 이제 어떤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전매를 하려면 일단 뭐 매물을 내가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이면은 에이전트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에이전트를 잘 만나야 돼요. 그 프로젝트를 잘 아는 에게 일을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노스역에 어떤 뭐 영핀치 주변에 좀 가격 저렴한 콘도를 찾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콘도를 잘 몰라. 그러면 이걸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나오지만 이거는 MLS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아름아름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어디에서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리고 파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파는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알려져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그 중개인들끼리 또 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MLS에 허용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콘도의 어떤 생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한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과 상담을 해야 되고 MLS에 허용이 안 된다는 내용이 아까 그 조항에서 나와요. 근데 이거는 뭐 또 좀 다른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MLS에 못 올린다라는 거와 실제로 또 올렸을 때 별말 안 하는 빌더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빌더는 그거를 진짜 뭐 난리를 부려요. 뭐 그거 뭐 네 계약서를 뭐 터미네이트 시키겠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고 빌더마다 좀 다르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 빌더가 있고 또 그냥 뭐 올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빌더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는 그 에이전트와 잘 상담을 하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의 그 전매 요구 그 충족 사항이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뭐 꼭 그걸 맞힐 필요는 없고 미리 천천히 알아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내가 보니까 내가 올해 뭐 돈이 없어. 클로징할 돈이 없어. 이거 보니까 이건 내 클로징 못 해. 이거 어떻게든 팔아야 돼. 그러면은 미리 상담을 하시라. 뭐 이걸 빌더가 지금 이 허용해 준 시점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때 가서 넘기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걸 알아보고 마침 이제 그 바이어를 찾았어요. 바이어를 아까 얘기했지만 assign D라고 한다 이거예요. 파는 사람은 assign No라고 하고 그 두 사람 간에 합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그래 내가 이거 원래 이거 70만 불에 샀는데 야 이거 지금 엄청 올랐어. 근데 내가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파니까 너한테 좋은 가격에 해준다 하면서 합의를 하고 돈은 어떻게 주고 뭐 이걸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 중개인들의 계약서를 다 작성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꼭 들어가는 게 변호사 리뷰예요. 이 전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게 그 계약서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유닛을 샀는데 그거를 내가 얼마에 샀고 그거를 뭐 어떤 내가 이걸 지켜나가는 의무가 있고 그 계약서에 다 적혀 있는 그 내용을 이 B라는 어사이니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일 중요한 거죠. 그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는지. 물론 뭐 그 사람이 진짜 원 계약자가 맞는지 사기가 아닌지 뭐 그런 것도 다 봐야 되고 물론 뭐 이거는 변호사를 거치는데 변호사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뭐 변호사를 넣으면 변호사 비용을 줘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거 뭐 중개인들끼리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를 셀러가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한다면 다시 한번 퀘스처닝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큰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전매도 마찬가지고. 근데 변호사를 안 끼고 리뷰를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 아이덴티티도 봐야 되고 첫째 그 사람이 진짜 셀러가 맞는지 사기에 인볼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리뷰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셀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돈을 주면서 리세일은 내가 내 이름으로 바로 등기가 넘어와요. 그래서 이게 돈이 나가고 또 돈이 내 이름으로 등기가 오면서 여기 캐나다에서는 그 등기에 대해서 뭐 사기가 발생할 일은 극히 드물죠. 뭐 진짜 자기 아이디를 위조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사기를 치려고 굉장히 변호사까지 속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데 이제 이 전매는 조금 그런 위험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똘똘한 그 일단 중개인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가격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리고 이런 어사이니의 아이디 지금 뭐 2023년부터는 외국인은 이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내국인이고 아니면 PR 카드인지 며칠 전에 그 워크퍼밋도 살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 워크퍼밋이 있는지 뭐 그런 건 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게지를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어프로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다 해서 빌더에게 신청을 하면 뭐 빌더가 그걸 보고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게 뭐 사실 언제 될지 몰라요. 오늘 신청한다고 해서 뭐 내일 되는 게 아니라 뭐 그게 뭐 빌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컴플리션 데이트는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리세일을 살 때는 내가 컴플리션 데이트를 뭐 5월 1일로 정한다 하고 딱 날짜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전매는 날짜가 없어요. 빌더가 허락해주는 날이 컴플리션 데이트예요. 파이널 클로징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동시에 이 변호사가 서로 이 사람은 이제 어사이먼트가 된 걸 서류와 이 잔금과 이렇게 해서 이걸 교환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된다. 뭐 아까 어사이먼트와 그 어멘먼트 차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어멘먼트는 이게 법률가들은 주체를 엄맨다는 거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걸 어사이먼트라고 하는데 어사이먼트로 하면 제가 이 뒷장에서 나올 약간의 세금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알 거는 이거는 이제 뭐 딱 이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에 원 계약자에게 받은 어떤 프로모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불행히도 전매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최근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점점 뭐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빌더들이 뭐 조항에다가 뭐 간혹 이게 밑에다가 아주 작은 글씨로 그런 걸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매를 할 경우에는 이거에 뭐 어떤 주기로 했던 뭐 리스 뭐 개런티 같은 거 해서 뭐 얼마로 뭐 주겠다라는지 아니면은 뭐 디벨로퍼 차지를 뭐 캐핑을 해놨는데 그거는 너한테만 캐핑을 해놓은 거지 이거를 이어받는 B한테는 더 이상 그거에 해당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내용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점점 저도 이 일을 굉장히 뭐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없었고 그냥 혜택이 있었으면 그 혜택도 가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거를 밑에다가 깨알같이 이렇게 막 적어놓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게 이제 어사이먼트의 경우에 관련 세금에서 이제 뭐 발생하는 게 있는데
어사인먼트는 아까 얘기해 버렸어요. 이거는 계약서를 팔고 사는 행위예요. 지금 이제 그 콘도를 클로징하는 거는 와는 다른 지금 고 계약서를 사고 판 고 행위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70만 불에 샀는데 내가 이거를 전매를 80만 불에 했어요. 그래서 10만 불의 차익이 생겼다는 어떤 어떤 그런 경우에 그 10만 불은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보유했다가 나중에 뭐 되팔 때는 캐피탈 게인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캐피탈 게인은 50%만 과세의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걱정하는데 그 상승분의 맥시멈 한 뭐 2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뭐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전매에 관해서는 이게 그냥 너는 이거를 플리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가 이거를 애초부터 사서 클로징해서 네가 장기 투자로 해서 이걸 부동산으로 해서 캐피탈 게인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니면 네가 입주해서 살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네가 뭐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로 이걸 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컴 텍스는 100%가 과세가 된다. 과세라는 게 지금 말한 게 100%의 세금을 낸다는 게 아니라 100%가 과세 기준이 돼서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낸다. 세금 그거는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를 세금을 낸다. 이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본 소득이 많은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소득이 없고 뭐 이거 하나야. 그러면 뭐 그거조차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3년부터는 뭐 이런 뭐 전매와는 다르지만 엔티 플리핑 텍스라는 게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걸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부동산을 샀다가도 이걸 클로징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클로징을 해서 1년 안에 팔면 마찬가지로 그것이 너는 이것이 캐피탈 게인이 아니라 비즈니스 인컴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2023년도 이후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2023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되는 것들은 1년에 뭐 내가 뭐 살려고 했는데 뭐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내가 여기 뭐 허리가 아파서 뭐 여기 왔다 갔다 할 수 없고 뭐 병원에도 가야 되고 직장이 절로 뭐 갔고 뭐 여러 가지 익스큐즈를 해서 뭐 이거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CRA에서 막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 기준이 뭐 여러마다 다 변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1년 만에 미만에 팔면 기본적으로 넌 세금 내야 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거가 옛날보다 훨씬 뭐 100배는 힘들어졌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뭐 어쩔 수 없이 팔았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클로징 이후에도 최소 1년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거는 이 차액에 대한 인컴 텍스에 대한 얘기고 이거는 아까 말한 그 계약서를 판 그 행위에 대한 HST라는 게 또 발생을 해요. 이것은 보통 이제 이 셀러가 내는데 셀러라고 아까 어사이노라고 했죠. 어사이너가 내는데 이 HST라는 게 지금 이제 2022년 이제 5월 7일 이후에 거래된 어사이먼트 경우에는 이 프라핏에 대해서 HST를 낸다. 제가 여기다 강조를 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회계사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회계에 대한 어떤 세금에 대한 정보를 뭐 드릴 전혀 권한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전매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세금이라는 기본적인 게 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개괄적인 거를 들으기 때문인 거지. 이것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 제가 이거를 그냥 이거는 괜찮고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껌껌이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게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HST 포션에 대해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하여튼 그런 HST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제 요건은 지금 1번과 2번의 요 A까지는 전매 이 계약서를 사고 파는 그 행위에 대한 HST가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전매를 받은 어사이니가 그러면은 원래 그 계약서를 이어감으로 해서 받아야 되는 그 정부 보조금 24,000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이 24,000불이라는 금액은 지금 우리가 뭐 그냥 일단 개괄적으로 썼는데 이거는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서 48만 5천 대략 48만 5천이 넘어가는 우리 요새 취급하는 많은 콘도들은 대부분 다 이제 24,000불이에요. 그게 뭐 2밀리언이든 3밀리언이든 다 24,000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48만 5천 미만이다. 그러면은 얘기가 더 복잡해져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24,000불이 아니라 그 금액이 오히려 더 커져요. 그게. 이 콘도는 이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외에 그러니까 보조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정부에서 주는 그 환급액 그거를 제외한 그 금액이 이미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저전번 시간에 어떤 콘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분양에는 세금 HST가 따라온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3%이기 때문에 13%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밀리언짜리 콘도를 사면 13만 불이에요. 어마어마한 HST가 세금이 붙는 거죠. 일반 사람이 그걸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뭐 다른 타 주의 콘도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세금이 어떻게 인크루가 돼 있는지 여러분들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살짝 싸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결국 세금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샀는데 싼 줄 알고 샀는데 13%를 내야 돼. 기가 막힌 거죠. 싼 게 아니라 완전히 된통 당한 거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요새 뭐 보니까 뭐 누가 뭐 중국 사람들 어디 막 광고에 막 그 뭐 온라인에 나와가지고 뭐 인도 사람들 뭐 그 사람들이 뭐 저는 뭐 일반적으로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중에는 뭐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뭐 전혀 모르고 그냥 온라인으로 쭉 보고 쭉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거는 그냥 그만큼의 자기가 날리지가 있다는 거를 과신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도 한국 사람 주변에도 능력 있는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항상 상의를 하고 그래야 나중에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 이거를 제가 뭐 속된 표현을 했는데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전매를 하는 경우에 이게 과연 그 24,000V라는 게 과연 컨티뉴가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이 어큐펜시를 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받았을 경우에 내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큐펜시 데이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살 요량으로 했는데 이게 이 어큐펜시 데이트가 지난 콘도를 전매를 받으면 프라이머리 홈 바이어로서 받을 수 있는 그 정부 리베이트를 24,000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피해야 된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중개인들도 이거 방송을 보는 중개인들도 기준일을 기준으로 이미 어큐펜시가 된 거는 실제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살았든 안 살았든 간에 어쨌거나 법적으로 이게 인터림 어큐펜시가 된 거는 전매를 해봐야 이 변호사한테 가져가면 변호사가 리뷰를 하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원래 원 계약자가 어큐펜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HST의 그 정부 리베이트를 못 받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뭐 나는 뭐 24,000불 상관없어 이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딜은 100% 다 깨져. 거기에서 그런 컨디션에서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님도 시간 낭비하는 거고 에이전트도 시간 낭비하는 거. 그 정도는 알고 일을 해야 된다. 그걸 하고 이제 이런 이제 콘도 이 전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뭐 이거는 어떻고 저렇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많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우리가 콘도에 전매를 사는 게 난가 또 분양을 사는 게 난가 이런 걸 판단할 때 단순히 이 가격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는 2023년도에 입주를 하는 거고 내가 분양을 받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뭐 5년 후, 막 2028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5년 후에까지의 어떤 이런 경기가 다시 이제 화랑으로 돌아서고 또 지금 15%라는 뭐 그것도 뭐 한 5%를 한 1년에 나눠서 내는 거
그런 거와 지금 당장 입주가 들어가서 그게 단순히 그냥 가격이 이게 좀 더 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콘도미니엄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그런 한인 중개인들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뭐 특별한 한인 중개인이 없으면 우리 그 홈스탠다드 부동산 중개인들은 아무래도 여기는 분양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난리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시라. 그리고 많은 그런 전매 매물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그 커뮤니티 뭐 중국 커뮤니티 뭐 오히려 여기 외국 사람들을 커뮤니티 이런 거에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에이전트와 얘기하는 게 좋다. 그러기에는 홈스탠다드가 적합이에요. 하여튼 그런 많은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뭐 전매를 하시던 분양을 하시던 아니면 리세일을 하시던 뭐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뭐 내용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니까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뭐 기분이 좋으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